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주에 쳤던 24년도 소방간부 후보생 기출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작년보다 좀 더 쉬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영역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 25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되었어요. 뭐 신의식은 당연히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보통 해마다 자연인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니까 4문제 나오고, 법인 4문제, 물건 1문제, 반사회적행위 1문제, 의사표시 보통 3문제 아니면 4문제 아닙니까? 3문제, 대리 4문제 아니면 5문제 아닙니까? 4문제, 무효 취소 보통 2문제 나오죠. 부관 1문제, 소멸시효 3문제 아니면 4문제 나오고. 응?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약간 평소 공부하지 않는 뭐 권리 일반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권리 변동 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한 문제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나왔다. 그리고 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박스 4개로 된 지문이 4개인 박스 2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 한 123개 정도 지문이 있는데 올해는 판례가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판례가 그중에 한 60여 개. 딱 일률적으로 판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어떤 거는 뭐 이론이기도 하고 판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은 123개가 넘지만 딱 판례라 볼 수도 있고 뭐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론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 평년보다는. 이번에서 보다시피 예상의 영역 출제된 게 하나도 없다. 몇 개 지문이 좀 생소한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2-3개 지문이 정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생소한 지문, 뭐 지문 5개 채우기 위해서 1-2개 있다 하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이 기본서하고 기출 문제집, 이거 2가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제가 평소에도 강의를 할 적에 요것만 해도 사실은 1개 틀리든지 다 맞든지 한다. 다만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거 2가지를 완벽히 한다면은, 다른 과목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진도별도 하면 더 좋죠.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최신 판례도 여기에는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우리 소방관부 문제는 다른 시험과 달리 최신 판례도 1개 지문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요것만 해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이든지 아니면 실수로 1개 틀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서를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다. 기본서를. 기출집 위주로 공부를, 기출집만 냅다 3번, 4번, 5번 읽어가지고 간다 이거죠, 시험장에. 기출집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최신 판례가 기출집에는 보통 우리가 기출집, 그러면 올해 기출집이면 작년 기출문제집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1년 전까지. 근데 그거 기출이 될지에도 그 해 판례는 거의 출제가 안 되잖아요. 판례가 판시되고 나서 보통 2년, 3년 있어야 출제가 되는 게 보통이니까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출집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기출, 우리가 25문제, 소방관부에서 25문제 중에 기출집만 제대로 해도 한 20문제는 맞춰요, 대부분. 20문제는. 그런데 나머지 5문제 이런 정도는 새로운, 그동안 기출이 안 됐던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된다든가,
새로운 판례가 출제가 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할 적에도 작년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든지 실강의를 들어서는 알겠지만 최종 정리는 꼭 기본서를 하라고 제가 기출집을 하지 말고 몇 번이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본서에는 최신 판례도 들어있고 또 그동안 기출이 안 된 일부 내용들도 강의 중에 제가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와 같이 기본서도 제대로 읽으면서 기출지도 풀고 진도별도 풀었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진도별을 굳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 100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기출집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응? 기출집 위주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건대 우리는 80점을 받는 게 민총 같은 경우는 80점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100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어쩌다가 실수를 한 개 정도 틀릴 수는 있을지라도 민총을 좀 고득점을 해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과목들을 투자하는 시간 반도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총?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본서마저도 읽지 않고 기출지 그러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반도 투자하지 않은 데다가 또 4분의 1만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기출지만 읽나라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을 받기를 바라는 거는, 그는 예의가 아니죠, 시험에 대한. 응? 솔직히 해설할 게 별로 없어요. 한두 문제, 뭐 크게 잡아도 두세 문제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문제로 보이는데, 해설할 것도 없습니다. 다 기본서에 있는 거고, 기출집에도 대부분 있는 거고. 1번. 여기 뭐 기출집이나 기본서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 2번 같은 경우는 판례가 아니고 신의칙이 일반 조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조항. 백지 규정이라 그러죠. 신의칙 보면 권리 행사와 업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이나 효과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일반 조항이라 그러거든. 일반 조항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3번 너무나 그동안 많이 이거는 시험에 각종 시험에 한 100번쯤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번쯤 출제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2023년도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강행법규죠 2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모의고사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고 기본서에도 소개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소개되어 있고 금반은 원칙 아닙니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가 바꾸가지고 이제 와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이거 신의칙에 반합니다. 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올 것도 없이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저먹기 아닙니까? 옳은 거. 아버지는 태아를 인지할 수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반대. 태아 쪽에서 아버지한테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죠. 이거 뭐 우리가 또 수없이 했던 거. 그리고 5번은 제가 또 강조하고 제 기본서에 보면 친절하게 가로까지 이어가지고 불법행위 X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무불이행 X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아를 이미 출생왕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라고 했으니까 판례는 정기조건설 아닙니까? 그러면 태아가 출생하지 못해버렸으면은 태아는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가 없죠. 도대체 태아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해놨고 사산이 되어야 죽어야 상속이 되든지 말 건지 하죠. 근데 정기조건설인 판례에 하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적도 없죠. 취득한 적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엄마가 그걸 상속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상속할 수 없다. 유정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거로 보고 판례에 하면 정기조건설이니까 태아에게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체결할 수도 없고요. 역시 너무나 쉬운 문제. 사실 저는 문제를 처음 보고 너무 쉬웠다. 저랑 같이 공부해서는 다 100점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에 질문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틀리는구나. 그럼 딱 저는 질문 보면 압니다. 기출문제지만 몇 번 읽고 갔구나. 실종선고 28조. 우리는 실종기간 말로시주의 아닙니까? 청구한 때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거로 본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실종선고가 즉시 효력을 잃습니까? 우리는 간주는요 엄격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법원에 하여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실종선고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번도 뭐 너무나 많이 했던 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은 후순위 상속은 예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없다 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은 그 효력을 잃는 다른 시기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되죠. 취소 사유가 되니까 청구를 해가지고 취소가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틀렸네. 요거는 뭐 29조 2항 조문이잖아요. 선악이를 가리지 않고 hen존이익인데 선의인 경우에만 hen존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되고 이자까지 붙였어.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 4번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 보호제도. 상대방 보호라 그러면은 보통 15조 학답 촉구권, 16조 철회 거절권, 17조 속임수를 쓴 경우에 취소권 배제, 이렇게 15, 16, 17조와 관련되는데 여기는 뭐 일반적인 것도 함께 지문에 넣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가 이미 동의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대리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가 그렇습니다. 8조. 왜냐하면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된 영업에 관한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기가 동의해주고도 얼마든지 대리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을 허락해 주놨고 또 얼마든지 자기가 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리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죠. 민총에서 다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철회와 다른 점이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를 할 수 있지만 계약에 대하여 말이야.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악의자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이 상대방 보호제도, 즉 15조, 16조, 17조는 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에 의하여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6조가 적용되지를 못하니까 아예 철회 같은 게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를 해. 거절은 악의자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번도 대단히 쉬운 문제. 5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고가의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각각 계약을 체결할 때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선이다. 상대방은 선이다. 이 말이죠. 몰랐으니까.
자, 미성년자 갑은 미성년을 이유로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미성년자라도, 즉 제한 능력자라도 자기가 법률 행위를 취소할 적에는 누구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 어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 140조 있지 않습니까? 140조에 대리인도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른 법정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매매하는 계약이니까 철회, 또 선이니까 철회가 맞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17조 1항이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확답을 촉구했으니까 15조 2항입니다. 우리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주의죠.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혼자서 얼마든지 확답을 발할 수 있는데 발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예 이제 취소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즉 추인한 것으로 본다. 역시 사례식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거의 조문 문제에 불과한 아주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연인이 내 문제가 나오고 이제 법인이 내 문제. 법인에 관한 설명. 법인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우리는 물건은 185조에서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설립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법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인 설립은 법정주의라 그러죠. 법인 설립의 법정주의. 그래서 물건은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법인은 하면은 절대 간섭법에 의한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틀렸다 바로.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민법은 저 가족법에서 비상속인의 직계비속, 비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이와 같은 자연인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맞네.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그 가해자에게 그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764조가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한 것입니다만 법인도 명예의 주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딱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유사지문이 있고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에 이렇게 나오면은 효력 유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대항이 나와요. 대항하지 못한다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정관이니까 효력 유무 맞죠? 법인이 해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에 이사가 바로 청산인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죠? 이게 원칙이죠. 역시나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7번 법인의 이사감사 퇴임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좌우지간 우리 법인편에는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설립 등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등기들은 다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항요건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등기 안 해도 효력은 일단 생겨요. 다만 3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퇴임을 했는데 퇴임 등기가 되지 않아도 일단 퇴임은 된 겁니다. 즉 효력은 생깁니다. 다만 그 퇴임한 이사가 어떤 행위를 해버렸을 적에 대항 요건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사는 정관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유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금지하지 않은 사이에 관한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법인에서 이 포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사가 여러 명일 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했으니까 맞네. 상법상 주식회사 같은 데서는 이사회가 필수기관입니다만 민법상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사의 부존재 또는 이사가 없거나죠. 부존재는. 아니면 부족하거나 결론으로 이런 말 나오면은 임시이사입니다.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감사는 뭐 임의기가 막 역시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뭐 설립이라는 좀 약간 출제자가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해놨고 뭐 리얼 같은 거는 설립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뭐 옳고 그름만 옳고 틀리고만 구별하면 되니까 뭐 리얼도 설립에 관한 지문이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상대방은 단독행위인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으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즉 출원행위에 대해서도 착오를 이유로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고 했고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꼭 재산 출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 외에 맞고 재단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원래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절대 구성원들 즉 사원이라든가 사단법인에서 사원, 재단법인 같으면 설립자 이런 사람에게는 잔여재산을 이렇게 분배해 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무효예요. 비영리법인은 절대 구성원이나 설립자 이런 사람에게 돌려주면 안 돼. 재산을. 그런 거는 무효지만 다른 우리가 잔여재산의 기속과 관련해서 80조에 하면은 우리 80조가 뭐라고 돼 있나요? 1순위가 정관으로 정한 자입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 정관 지정자. 2순위가 유사 목적입니다. 유사 목적을 위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 국고기속입니다. 국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으로 지정한 자 할 때 이 정관 지정은 직접적 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 지정도 포함된다라는 판례 기억나죠? 그러면서 쌍방대리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가 어떤 판례였습니까? 쌍방대리 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그러니까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예컨대 A 재단법인이 해산을 하면은 B 재단법인에게 잔여재산을 주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적에 이 갑이 이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인과 동시에 B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일 적에 혼자서 주고받아도 쌍방대리 금지 위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로 왜냐하면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기억하면 이 판례가 바로 다른 법인이 잔여재산 기속자로 지정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이거는 이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이거하고 비영리법인이니까 설립자나 아니면 기타 사원들에게 분배하면 안 된다. 이거와는 그거는 구성원들이니까 분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3의 기관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 문제를 답을 옳은 거 4번이지 않습니까? 2열이 조금 까다로워 가지고 5번으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했다시피 그 쌍방 대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그게 다른 재단법인에게 분배했으니까요. 그 판례를 기억했다면은 이것 또한 그렇게 그 판례를 떠올릴 수가 있었다면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판례를 모르면 어려울 4번으로 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준다 이런 말은 무효입니다. 그런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그러나 이렇게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한다 이거는 그 판례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종중은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해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독립된 사단으로 나뉘어 종전 사단의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비법인 사단 그러면 분열 나오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억해라 그랬죠.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이나 똑같다. 유추 적용이 된다. 비법인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사원총회의 계리를 얻지 않은 총조물의 처분행위는 처분행위는 사원총회 계리를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교회가 일부 교인들이 탈퇴로 분열된 경우 종정교회의 재산은 잔종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다. 자, 일단 분열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의 분열을 판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분열된 경우 이러면 틀린 겁니다. 왜? 오늘날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분열됐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설령 그러면 탈퇴한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종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가 아니고 이건 옛날 판례입니다. 지금은 잔종교인들의 총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틀렸다. 이렇게 해서 법인 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물건화 문제. 1번은 뭐 간섭법, 법원행과 관련해서 간섭법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과 관련돼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간섭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부동산도 얼마든지 본체와 사랑체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되죠. 얼마든지 종물이 될 수가 있다. 많이 나왔죠, 저것도.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물에 부속한 물건은 딱만 왜냐하면 이건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니까요. 소유자가 이렇게 다르면은 종물이 될 수가 없죠. 주물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 설정 전이든 후든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저당권은 애초부터 점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권과 다르죠. 유지권 질권과 다릅니다. 적법한 근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맹인방법을 갖추어야 농작물만큼은 맹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 10번도 쉬웠던 문제. 11번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지만 반 사람은 거의 틀렸겠죠. 이거는 기본서를 평소 바라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기출문제만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 전행적인 문제 아닙니까?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병은 망설이는 갑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적극 가담이 있는 거니까 이중매매가 두 번째 매매가 무효가 되는 사례네요. 그 다음 매도인 갑은 X주택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중매매 문제로서 어떤 이 주택에 대하여 갑 소유 먼저 을하고 그러니까 을이 1매수인이죠. 을이 갑은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2매수인이죠. 두 번째 매매. 이게 바로 이중매매잖아요. 이게 두 번째 매매. 병의 적극 가담이 있었으니까 그래놓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지만 이거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런 사례에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저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작년 그 7월 말인가요? 경찰 간부 시험에 이행지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문에. 바로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여기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 가까이 매매, 이행지체, 이건 같은 문제예요. 이행지체이니까 우리가 비록 채권법이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행불능의 경우와 이행지체 다 같은 채무불이행이지만 이행지체도 채무불이행 중에 하나고 이행불능도 채무불이행이 하나지만 불능인데 이행해봐라라고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능이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는 544조를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일단 최고를 해보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해제할 수는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래서 기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안다면은 니은은 자동으로 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매수인 어른, 병에게 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이 기본서를 보면은요, 이 병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아가 버림으로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요. 유효하니까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갑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물론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 앞으로 등기를 옮기는 바람에 을이 이전 등기를 받는 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데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병이 그 이전 등기라는 채권을 침해해버렸죠. 지가 등기를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이유로 한 불법 행위가 성립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본서에도 딱 제3자의 채권 침해로 내가 하살표까지 제가 해놨죠. 리얼이야 아주 많이 나왔던 거. 병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 취득한 제3자. 병으로부터 정이 있다.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왜?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선의의 3자라고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를 병은 이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없다. 다 맞게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서를 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았는데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거의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수가 중요하다. 그 다음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로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 채권이 양도됐을 적에 이 채무자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기출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3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108조 2항에서 말하는 3자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그러니까 이 채무자에게는 얼마든지 무효를 이 사람은 보호받는 3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보호받는 3자가 아니니까. 무효니까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 당연하고 갑을이 서로 짜고 통정을 했다. 서로 야, 이 등기 좀 잡히니 앞으로 옮겨놓자. 이게 무슨 우리가 이런 거 알잖아요. 그 허위 표시라는 것만으로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다. 그 불법은 뭘 말합니까? 103조 위반을 말한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 당사자 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법안 침해가 둘이서 짜고 한 거니까요. 침해가 있는 것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채무불이행으로 무효니까 우리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침해처럼 보이더라도 무효니까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 가등기를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이거는. 그죠? 제3자에 해당하니까. 이게 틀렸네. 허위 표시는 허위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 제3자로부터 모르는 선의의 제3자로부터 이 말이죠. 다시 전득한 자가 그러니까 이걸 차단호 법리라고 차단호. 선의자가 차단을 시켜준다. 그 이후의자가 악의자라도 보호되게끔. 선의자가 야, 너 나한테는 대항 못하면서 왜 나로부터 전득한 사람에게 대항하려 그래? 이런 식으로 차단을 시켜준다고 해서 대항하지 못한 차단호 법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4번이 틀렸다. 그 다음 사기 문제 요 1번하고 요 5번하고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피용자냐 대리인이냐 너무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피용자의 경우는 제3자가 되고요.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3자가 해당하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야. 그죠? 그래서 5번이 바로 틀렸죠. 옳지 않은 거.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에 이거는 141조 소고표가 있죠. 처음부터 무효다.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 없는입니다. 그럼 이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관계없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 이것도 시험 문제 그동안 엄청 많이 출제되었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 청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보통 우편이니까 등기 우편, 내용증 우편이 아니고 추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도달주의니까 이때 도달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예 중에 하나죠. 71조 사원총회 소집통지 발신주의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일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은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 못합니다만 제한능력자 쪽에서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민소법의 공시손달 규정이야 조문이고 이거는 역시 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네 문제가 나왔죠. 임의 대리의 경우 온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할 때 수권이 처리하지 못한다. 우리는 128조를 보면은 온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 온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또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즉 종료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수권행위가 처리될 수가 있다.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 무경험과 갱소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 궁방만큼은 이거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죠.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궁방만큼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대금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의무만이 매도를 했으니까 본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인에게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팔았으니까 이전 등기 의무,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이때 본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취소권마저도 직접 본인에게 다 기속을 합니다. 조금은 이제 제가 표현상 조금 뭐니까 하자 담보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본인에게 하자 담보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하자담보건이란 말 대신에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니까 하자담보건 이렇게 하면 마치 매도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 2, 4, 5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을 답으로 하면 옳은 것으로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했어야 더 정확하다. 아무튼 모든 효과는 그냥 본인에 기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효과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임의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의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그날 해제는 처분적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취소도 마찬가지고 해제나 취소는 임의대리인은 그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으면은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나 취소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복대리도 한 문제가 나왔네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딱 맞는 말이네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에 의존한다 그러죠.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또 대리권의 범위보다 복대리권의 범위가 더 초과할 수가 없죠. 일치하여야 되는 게 아니죠. 대리인이 자기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니까 최대치가 일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대리권의 범위보다 좁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니까. 많은 경우는. 최대치는 일치겠습니다만 일치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대리권의 범위 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고. 의존성에 따라 소멸하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표현들이 대리권 좌우지간 복대리 언급돼 가지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해라 그랬죠. 복대리가 언급되면 다 표현들이 인정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이었다면 만약에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고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임의대리와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는 다 틀렸다. 그 다음에 또 엄청 쉽죠.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사항 대리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야죠.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면은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가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가실상계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책임에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잖아요. 가실상계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 사실혼 관계 부부 일방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근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을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법이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 통설과 판례는요 거의 법률론과 같은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딱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보호될 수 있는
상속 같은 거는 혼인신고 안 돼 있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그런 거 빼고는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거 다 인정되고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왜냐하면 우리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뭐라? 성질이 뭡니까? 단독행위라 그러잖아요. 본인의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의 뭐 동의나 뭐 성랑 이런 걸 받아야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반대한다고 해도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뭐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던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고요.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그 법률 행위를 요 법률 행위는 추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법률 행위, 무권대리 행위라는 법률 행위 말이죠. 그러니까 소고표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무권대리 행위를 여기서 했단 말이죠. 무권대리라는 법률 행위. 추인을 여기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요 행위를 한때부터 했으니까 추인 한때부터가 아니고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 일부나 전부나 일부를 수령했다면은 왜 받았습니까? 그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할 생각이 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전부를 받아도 그렇고 일부를 받아도 그렇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본인은 상대방이 선이라 말이죠. 상대방이 선이라도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추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여전히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추인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지만 그래야 상대방이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법률행위 취소 19번 이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의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 돌려달라. 이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우리 취소편의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기본서 취소의 제일 마지막에. 판례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우슬과 달리 판례는 무조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취소한 때로부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취소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서를 공부하면 쉬운데 기본서를 보지 기출력 지문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건 답을 내주고 있죠. 요거는 취소 문제로 나왔지만 사실은 소멸시효 쪽에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풀어서 말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걸 줄여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줄여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 부르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가 없다. 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틀렸네. 판례는 취소 판례는 없습니다만 해제 판례가 있죠.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이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 취소도 똑같습니다. 취소나 해제나 뭐 같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이런 거는 뭐 그냥 142조 조문 문제 아닙니까? 취소권자 중에
성개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성개인의 의미 속에는 특정 성개인, 포괄 성개인, 상속인은 포괄 성개인이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니까 성개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일부 취소에는 민법에 규정이 있지,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무효 137조는 있는데,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 무효 이론과 개를 같이 하는 일부 취소 이론에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유추 적용이 된다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조문 너무나 많이 나오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다는, 이거는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역시 쉬웠던 문제. 그 다음에 역시 무효와 취소.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급부가 이루어져.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주었던 것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103조, 근데 우리가 판례, 근데 행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 그 급부가 이루어졌습니까? 약정만 행상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판례 중에 약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판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진술을 제출을 안 해놓고 지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떤 급부를 받기로 약정을. 약정이잖아요. 이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판례 한두 개만 생각하면 이게 틀렸구나. 불법 원인 급여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103조 위반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이번은 너무나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왔다. 무효의 가등기를 전용 약정한 가등기는 처음부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고표가 없다. 그죠? 틀렸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거 아니야.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환은 될 수가 있다.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그 자체로 유효한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될 뿐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 취소권 행사, 이거는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척 기간이 됩니다. 제척 기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죠.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이. 근데 이거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없다 했는데 이게 조건부 권리를 이하여 담보를 받을 수 없단 말인지, 아니면 조건부 권리 자체를 권리질권 같은 걸 설정할 수 없단 말인지 명백치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없다라는 것은 틀린 거죠. 조건부 권리 자체를 이하여 담보를 받는 것은 담보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건부 권리 자체를 담보에 넣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만 우리 조문은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도 있잖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도 있고 다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없다 했으니까 어쨌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암기하면 헷갈린다 그랬죠. 딱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불능조건은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 아닙니까?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능이니까 조건의 성취로 해제조건, 즉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불능이니까.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어떤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라 그러면 생기는 게 아니라 잃는다, 소멸된다라고 해야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조건 성취는 누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이제 정지조건부니까 권리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죠? 딱 맞네,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불법 조건인 경우에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이때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가 없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역시나 쉬웠던 문제. 소멸시효가 네 문제가 나왔죠. 소유권, 점유권 이런 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에 영향을 우리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라야 소멸시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장애라든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줄을 몰랐다. 있는 줄은 알았는데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 이런 거는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령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미치지 않는다.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단축돼. 우리가 판결이 확정되면은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년에 걸리는 거, 3년에 걸리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된다 이거지. 10년보다 더 긴 20년에 걸리는 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0년으로 단축되고 이런 게 아니야. 절대로. 중요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데도 많이 다루었던 거 아닙니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 행위는 조문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런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일단 공유라는 관계가 있다. ABC가 공유한다. 이 ABC가 여전히 공유를 하고 있는 이상은 따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일정한 법률 의존하는 권리로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기억이 되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맹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행성권이잖아요. 행성권. 그러니까 행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행태로 기억하든 간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적용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문제를 냈는데 솔직히 1번과 2번, 3번은 기간이 아니고 기산점 가지고 관련되는 건데 출제자가 그냥 4, 5번은 기간 관련되는 게 맞지만 조금 좀 더 좀 제대로 출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뭐 지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됩니다만 그래도 출제를 똑바로 하려면 이게 기간에 관한 문제를 내놓고 기간이 아닌 것들을 지문에 내면 아까 앞에 법인에서도 뭐 제담임이 설립에 관한 이렇게 해놓고 설립이 한 소멸에 관련된 지문이 있듯이 이런 거는 조금 출제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우리는 뭐 옳고 그름만 땁시다. 1번, 2번, 3번은 기간이 아닙니다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한 대금 지급일이 도래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재산권 이전해 달라고 하는 권리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행 관계가 있더라도 변제기부터 즉 대금이니까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 2번은 너무나 많이 출제된 거. 매수인이 인도받고 있으면은 권리에 잠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든 확정 기한부 채권이든 자원 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입니다.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에서 안 때 이거는 이행기체에 빠지는 시기야. 소멸시효 기산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거니까요. 소멸시효는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래한 때부터 해야 돼.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온 거니까 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채권 상행위로 인하였으면 원래 상법이 적용되는데 원래 상사시효는 5년이죠. 근데 상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법보다 더 짧은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법에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미법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사시효는 5년보다 더 짧잖아요.
그래서 상법 규정에 의해서 5년이 아니고 더 짧은 3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맞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다 운용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소멸시효 기간만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도 뭐 제가 강조를 엄청 했던 겁니다. 기간. 그래서 당사자가 5년을 주장해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보니까 3년에 걸려있는 것이면 3년으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단과 관련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중단효과 발생한 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계인은 전 승계인 하면 틀립니다. 이것도 우리 다른 시험에 기출문제 보면 다른 시험에도 이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2번 청구 기각 판결이 근데 1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어. 근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렸어. 그럼 1억을 달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이 확정까지 돼 버리면 이제 1억을 달라는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각을 했겠죠. 그것도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재심을 청구한다 해서 권리가 있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어야 중단이 새롭게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 자체가 기각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청구권 자체가 1억을 달라고 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확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각이 된 거 아니에요.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중단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중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돼야 중단이 될 건데. 예? 틀렸다. 물상보정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것 우리 조문에서 168조인가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은 주장하지 못한다. 시효중단 효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상보정인의 재산에 한 경우는 물상보정인은 채무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무자를 위하여, 친한 친구를 위하여 내 아파트에 저당권을 쓰는 이게 물상보정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상보정 재산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은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약간 생소한 지문인데요. 재판상이란 말이 나오면 좌우지간 우리가 소를 제기한 때부터 중단된다. 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중단된다. 자, 전부 다 법원에 뭘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 법원에 제출한 때 이때부터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생소하지만 2번을 제대로 안다면은 4번 이거는 정답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소멸시효자 말했지 않습니까? 뭘 법원에 내야 되는 거는 전부 법원에 제출한 때. 지급명령은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급명령 제출한 때, 신청서를 낸 때. 그때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조문이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효과. 이것도 너무나 쉽죠. 법률행위, 즉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단축, 갱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자체를 아예 배제시켜버리거나 연장하거나 요건을 가중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바로 틀린 거죠. 원본 채권의 시효소멸은 이미 발생하여 양도된 이자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종된 권리,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지 않습니까? 주된 권리가 시효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거는 이미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매달 10일 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10만 원씩 받을 게 있었다. 매달 10일 날 1월 10일 날 그럼 1월 10일 날 받아야 될 24년 1월 10일 날 받아야 될 10만 원 이미 변제기가 도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1월 10일 날 받을 10만 원 이자 채권을 채권자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렸어. 그리고 나서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한다고 해서 이미 양도된 이 채권까지 소멸해가지고 10만 원을 안 줘도 되느냐? 예.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런 도래에서 양도된 이 지분적 이자 채권은 독립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본적인 시효소멸해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1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정채무에는 이거는 뭐 기한이익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정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똑같습니다. 4번은 495조라는 조문이죠.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으면 그냥 직접 주고 받고 하지 않고 그냥 소멸한 거로 보통 생각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걸 고려해서 둔 규정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이행기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 포기다. 맞는데 만약에 완성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중단 사유인 채무의 성인이 됩니다. 완성 전 유예 요청은 중단 사유입니다. 성인으로서. 완성 후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설을 해봤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틀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 말은 아직 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우리 수험생들도 과연 어려웠다고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 물론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지만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80점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근데 80점 받고 합격될 수 있나요? 민총 같은 걸. 그래서 제가 맨날 기본서 마지막 정리는 기본서로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기본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